혜수야, 아직도 자? 밥은 누가 해? 지금 몇 시인데 늦게 내려와. 죄송해요. 빨리 안 내려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혜수는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는 거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혜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락방 창문 틈새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혜수야, 뭐해? 빨리 아침 차려. 큰 이모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날아왔어요. 혜수는 낡은 이불을 개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어젯밤 병원 야간 근무를 하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나가요. 혜수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할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혜수는 고개를 들여밀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할머니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혜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주름진 손이 혜수를 부르는 듯 움직였습니다. 혜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힘은 있었어요. 혜수는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체온을 나눠드렸습니다. 혜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내 생일까지만. 혜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할머니.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혜수는 할머니 손등을 쓰다듬어 드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할머니가 우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할머니도 힘드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혜수야, 아침 안 차려. 재훈이 일어났잖아. 큰 이모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혜수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볼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부엌으로 가는 복도에서 작은 이모와 마주쳤습니다. 작은 이모는 혜수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야, 너 너무 힘들지? 작은 이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이모. 하지만 거실에서 큰 이모의 발소리가 들려오자 작은 이모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이모는 늘 그랬습니다. 미안해하면서도 막상 큰 이모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죠. 혜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큰 이모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너 어젯밤 몇 시에 들어왔어? 또 야근했지? 네. 병원에서 환자분이 힘들어 하셔서요. 그래서 번 돈은? 이번 주 급여 나왔지? 혜수는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급여 얘기만 나오면 큰 이모는 꼭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답 안 해? 아침부터 버릇없이. 나왔어요. 근데 통장은 제가 갖고 있어야 해요. 병원비 내야 하니까. 병원비? 할머니 약은 보험 다 돼. 거짓말하지 마. 큰 이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할머니 약값은 건강보험으로 거의 다 처리됐거든요.
하지만 혜수에게도 돈이 필요했어요. 신발도 사야 하고 속옷도 사야 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건 다 해져서 창피할 정도였어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혜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큰 이모는 코웃음을 쳤어요. 살아?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해? 방세라도 내. 식비라도 내. 할머니. 모시는 건 우리가 다 하잖아. 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는 건 사실 혜수였어요. 식사 챙겨드리는 것도, 약 챙겨드리는 것도,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부축하는 것도 전부 혜수였습니다. 하지만 큰 이모는 그걸 자기가 한다고 말했어요. 늘 그랬습니다. 밥이나 빨리 차려. 재훈이 배고프대. 큰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혜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울면 더 혼나니까요. 오후 3시 혜수는 병원 간병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6층 정형외과 병동이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병실에서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는 603호실로 들어갔어요. 아주머니, 물 좀 갖다 줘요. 70대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혜수는 미소를 지으며 물컵을 채워드렸어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환자 할머니는 물을 마시며 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넌 참 착하구나.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혜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환자 할머니는 혜수의 손을 잡았어요. 거짓말. 할멈이 봐도 내가 힘든 거 다 보여. 밤에도 일하냐? 네. 생활비 벌어야 해서요. 가족은? 할머니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제 전부예요. 환자 할머니는 혜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가, 힘내. 힘든 시간은 지나가는 법이야. 넌 착한 아이니까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혜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환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일하는 중이니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혜수는 환자 할머니께 이불을 덮어드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작은 휴게실에서 혜수는 잠시 앉아 숨을 돌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해서였어요. 어젯밤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1시 집에 도착한 혜수를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재훈의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혜수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야, 이혜수. 이번 주 급여 나왔지? 재훈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이번엔 안 돼요. 제가 필요한 게 있어요. 재훈이 혜수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혜수가 막으려 했지만 재훈의 힘은 셌어요. 가방 지퍼를 열어 지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필요해? 할멈 약값도 내가 다 내는데 내가 뭘 써? 오빠, 할머니 약은 보험으로. 오빠가 낸 적 없잖아요. 순간 재훈의 손이 혜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혜수는 비명을 삼켰어요. 소리 지르면 더 맞으니까요. 뭐? 지금 대들어? 내가 감히? 재훈은 혜수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혜수의 등이 벽에 부딪혔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재훈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2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면 되겠네. 다음 주에 또 받으면 바로 내놔. 알았지? 오빠, 제발, 엄마. 재훈이 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큰 이모가 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수야,
넌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잖아. 할머니 모시는 것도 우리고. 그 정도 돈은 당연히 내야지. 안 그래? 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2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가버렸어요. 큰 이모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잘하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수는 텅 빈 지갑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 침대에 누워 혜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함께 큰이모 집에 온 날부터요. 처음엔 큰이모가 친절했어요. 우리 혜수,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달라졌습니다. 혜수를 가정부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혜수는 잠들지 못하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는 깨어 계셨어요. 혜수를 보자 손짓을 했습니다. 혜수는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안 주무세요? 혜수야, 이리 와. 할머니는 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혜수는 불안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혜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주름진 손이 혜수의 뺨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혜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왜요? 할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힘든 거 다 알면서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제 전부예요. 할머니는 혜수를 꼭 안았습니다. 마른 몸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혜수는 할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혜수야, 조금만 더 참아라. 내 26살 생일까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다 준비해 뒀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혜수는 할머니를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 생일까지요? 그게 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혜수는 한참 동안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문득 창밖이 보였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혜수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뭘 준비하셨다는 걸까? 내 생일에 뭐가 달라진다는 거지?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다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내 생일까지만.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혜수는 새벽 6시에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할머니는 늘 이 시간이면 깨어 계셨거든요. 할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혜수는 달려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요. 혜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혜수는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혜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이모, 큰이모, 할머니가, 큰이모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할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19 불러.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망하신 지 2~3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을 잡아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참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온몸이 떨리도록. 8월 17일 토요일 서울중앙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혜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3일째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혜수야, 그만 좀 울어. 보기 흉하잖아. 큰이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왔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조용히 사신 분이었거든요. 친구도 많지 않으셨어요. 혜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고요. 오후 2시쯤 큰이모와 작은이모가 장례식장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엄마 방 다 뒤졌어? 작은이모의 목소리였어요. 응. 근데 통장이 하나밖에 없더라. 국민연금 들어오는 거 말고는 없어. 큰이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숨겨둔 돈은 어디 갔어? 모르겠어. 평생 그렇게 아끼고 사셨는데 어딘가에 모아둔 게 있을 거 아냐? 계속 찾아봐야 해. 혜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모들은 돈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뭘 남겼는지만 궁금해하는 거예요. 언니, 그나저나 혜수는 어떡할 거야? 작은 이모가 물었습니다. 어떡하긴. 계속 여기 있어야지.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근데 엄마도 없는데 계속 공짜로 먹이긴. 야, 쟤 간병 일하잖아. 그 돈 다 우리한테 내면 되지. 큰이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마저 없었어요. 이 세상에 혜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낯선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주변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혜수를 향해 걸어왔어요. 혜수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고인의 손녀분이신가요? 혜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90도로 말입니다. 혜수는 당황했어요. 이런 정중한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한의 대표 변호사 정한우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혜수에게 건넸어요.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겨우 글자를 읽었어요. 법무법인 정한 대표 변호사 정한우.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고인께서 박명숙 여사님께서 손녀분께 전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요? 저한테요? 혜수의 눈이 커졌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2024년 11월 17일 손녀분의 26살 생일날 제게 연락 주십시오. 제 생일이요? 왜요? 그날이 되면 아실 겁니다. 고인께서 10년 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10년 전부터요? 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0년 전이면 혜수가 16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 이모 집에 온 바로 그때요.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혜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지금은 고인을 잘 보내드리십시오. 나머지는 생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명함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할머니 영정에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혜수는 명함을 움켜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큰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혜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작은 이모가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변호사래. 엄마가 혜수한테 뭔가 남긴 거 아냐? 뭘 남겨? 엄마한테 뭐가 있다고? 큰 이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수는 재빨리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큰 이모가 빼앗을 것 같았거든요. 혜수야, 저 사람이 뭐래? 큰 이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조문하러 오신 거래요. 거짓말하지 마. 명함 줬잖아. 그거 봐. 큰 이모가 혜수의 주머니를 더듬으려 했어요. 혜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큰 이모는 혜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이라 함부로 소리칠 수는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큰 이모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혜수는 다락방에 올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큰 이모가 혜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혜수야, 이리 와. 거실에는 큰 이모와 재훈, 작은 이모가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들어갔어요. 앉아. 큰 이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혜수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오늘 장례식장에 온 변호사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명함 줬잖아. 큰 이모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재훈이 끼어들었어요. 야, 임혜수. 할멈이 너한테 뭘 남긴 거야? 통장? 돈? 아니에요, 오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변호사는 왜 왔어?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 이모는 혜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명함 줘.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잃어버렸어요. 뭐? 장례식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진짜예요. 큰 이모는 일어나 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혜수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혜수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나오지 않았어요. 혜수가 미리 다락방 침대 밑에 숨겨뒀거든요. 정말 없네. 큰 이모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혜수야, 잘 들어. 할머니가 뭘 남기셨든 그건 우리 가족 전체의 거야. 내 것만이 아니라고. 알았지? 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가서 자. 내일부터 다시 일해야지. 혜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누운 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니 집이 더 추워진 것 같았어요. 아니, 원래 이 집은 따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을 때도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혜수는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혜수는 침대 밑을 뒤져 명함을 꺼냈어요. 희미한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법무법인 정한 대표 변호사 정한우. 밑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혜수는 명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뭘 남기셨을까? 혜수는 궁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어쩌죠? 만약 큰 이모 말대로 그게 가족 전체의 것이라면요? 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혜수는 할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큰 이모가 어차피 내가 제일 가까웠으니 내가 정리해라고 시켰거든요. 혜수는 할머니의 옷가지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향과 할머니만의 따뜻한 향기요. 혜수는 할머니 옷을 얼굴에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혜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필체였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1일. 오늘 혜수가 우리 집에 왔다. 부모를 잃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큰딸이 잘 돌봐준다고 했지만 걱정이다. 혜수의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3월 5일. 오늘 혜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큰딸은 지영이한테만 축하한다고 했다. 혜수는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2017년 8월 10일. 혜수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17살이 무슨 알바냐고 했더니 큰딸이 생활비 벌어야죠 라고 했다. 재훈이가 혜수 급여를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있다. 혜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오늘은 혜수의 22살 생일이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나는 몰래 케이크를 사서 혜수 방에 놓았다. 혜수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미안하다 혜수야. 2022년 5월 3일.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몸이 많이 안 좋다. 하지만 혜수의 26살 생일까지는 꼭 버텨야 한다. 정 변호사님과 약속했다. 혜수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26살 생일. 변호사가 말한 그 날짜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8월 1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혜수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더 일찍 널 구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내 생일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정 변호사님께 모든 걸 맡겨뒀단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가 항상 지켜볼게. 노트 사이에 작은 열쇠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황동으로 만든 작은 열쇠였어요. 혜수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쇠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2847. 그 밑에는 할머니 필체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혜수야, 내 생일에 정 변호사님을 찾아가거라. 이 열쇠를 꼭 가져가라. 할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란다. 혜수는 열쇠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혜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큰 이모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뭔가를 준비해 두셨어요. 할머니, 제 생일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혜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석 달이 남았어요. 11월 17일까지요. 그날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큰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수야, 뭐하냐? 빨리 나와. 혜수는 노트와 열쇠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섰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11월 17일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계셨을 때는 그래도 큰 이모가 조심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혜수야, 설거지 안 했잖아. 당장 해. 아침 7시 혜수는 겨우 2시간 잔 눈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어젯밤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5시에 들어왔거든요. 싱크대에는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일했잖아요. 그래서 밥은 먹었잖아. 밥값은 해야지. 큰 이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끝이 얼얼했어요. 겨울도 아닌데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원래 찬물이었는데 혜수의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였어요. 재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어요. 야, 이혜수, 이번 주 급여 얼마야? 170만 원이요. 적네. 왜 이렇게 적어? 일이 줄었어요. 환자분들이. 됐고, 통장 내놔. 혜수는 손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이번엔 정말 안 돼요. 제가 살 게 있어요.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혜수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뭐, 지금 거부하는 거야? 할 멋도 없는데? 아파요, 오빠. 할 몸 없으면 내가 뭘 믿고 버티는데? 당장 통장 안 내놔? 재훈은 혜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혜수는 비명을 삼켰어요. 소리 지르면 더 맞으니까요. 하지만 눈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혜수가 대들어. 재훈이 거실을 향해 소리쳤어요. 큰 이모가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혜수야, 넌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잖아. 할머니도 없는데 뭘 믿고 버티는 거야? 응? 큰 이모의 말에 혜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도 없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돈 좀 남겨주세요. 제발이요. 얼마? 50만 원만요. 안 돼. 전부 내놔. 재훈이 빚 갚아야 해. 혜수는 눈물을 흘리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재훈에게 건넸어요. 재훈은 통장을 받아들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맞지. 주제 파악 좀 해. 재훈은 통장을 들고 나갔어요. 혜수는 텅 빈 가방을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혜수가 병원에 가려고 현관을 나서는데 작은 이모가 불렀어요. 혜수야, 잠깐만. 작은 이모는 주변을 살피며 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작은 이모가 봉투를 혜수에게 건넸습니다. 혜수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이모. 쉿. 조용히 해. 언니한테 들키면 안 돼. 작은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모도. 미안해. 이모가 막았어야 했는데. 언니가 너한테 저러는 거 알면서도. 이모가 겁쟁이라서. 괜찮아요, 작은 이모.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 진짜 힘들지? 밤새 일하고 와도 또 일 시키고. 돈도 다 빼앗기고. 작은 이모는 혜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혜수야, 이모가 언니한테 말해볼게. 너무 심하다고.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작은 이모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혜수는 목에 건 열쇠를 만졌습니다. 옷 속에 숨겨진 작은 열쇠요. 11월 17일. 그날까지만 버티면 됐어요. 작은 이모는 혜수를 안아줬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큰 이모가 혜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혜수야, 앉아.
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큰 이모는 서류를 혜수 앞으로 밀었어요. 요양보호사 학원 등록했어. 다음 주부터 다녀. 요양보호사요? 그래. 자격증 따면 돈 더 받잖아. 지금 간병비로는 부족해. 혜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행복요양보호사교육원 등록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육기간은 2달이었습니다. 근데 학원비는요? 내가 낼게. 대신 자격증 따고 일하면서 갚아. 알았지? 혜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큰 이모가 학원비를 내준다는 건 나중에 더 많이 뜯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병원 일 그만두고 학원만 다녀. 빨리 자격증 따야지.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11월 17일까지만. 그날까지만 버티자. 9월 10일부터 혜수는 요양보호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었어요. 이론 수업과 실습이 번갈아 진행됐습니다. 혜수는 열심히 들었어요.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돌보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강사 선생님의 말이 혜수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쉬는 시간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아가, 넌 참 어린데 왜 이 일 하려고 해? 생활비 벌려고요. 가족은?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겠구나. 나이도 어린데. 20몇 살이야? 26이요. 곧 생일이에요. 11월 17일이요. 아이고, 그럼 아직 25살이네. 꽃다운 나이에. 힘내, 아가. 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들으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0월 말 학원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혜수는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험은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합격하면 11월 중순에 자격증이 나온다고 했어요. 11월 17일. 혜수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었습니다.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게 뭘까요? 열쇠는 뭘 여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수를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혜수. 자격증 시험 언제야? 다음 주요, 오빠. 붙으면 바로 일 시작하는 거지. 자격증 나오고 나서요. 그게 언제냐고. 11월 중순쯤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그때부터 제대로 돈 벌어야지. 할멈도 없는데 밥값은 해야지. 안 그래?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혜수의 어깨를 툭 쳤어요. 열심히 해. 이번엔 돈 많이 벌어야 한다. 재훈은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혜수의 26살 생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혜수는 다락방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변호사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것을 확인하는 날이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3달 동안 수없이 봤던 명함이었어요. 구겨지고 낡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한 대표 변호사 정한우. 혜수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한입니다.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저 이예수예요. 박명숙 할머니 손녀. 아, 혜수 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내일이 생일이시죠? 네. 내일 오전 10시에 대한은행 본점으로 오십시오. 본관 3층 VIP 귀빈실입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뭔가를 남기신 거예요?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10년 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내일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혜수 양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고인께서 남기신 열쇠를 갖고 계신가요? 혜수는 목에 건 열쇠를 만졌어요. 네, 갖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꼭 가져오십시오. 그게 없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혜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할머니가 남긴 것이 뭔지요. 쿵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수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숨겼어요. 누구세요? 나 재훈이.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수는 불안했어요. 이 시간에 재훈이 올 리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문 열어. 혜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야,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아무도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재훈은 혜수의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법무법인 정한? 이게 뭐야? 그냥 상담 전화예요. 상담? 무슨 상담? 재훈이 혜수를 밀쳤습니다. 혜수는 벽에 부딪혔어요. 할멈이 뭘 남긴 거지? 응? 통장?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 거짓말. 엄마. 재훈이 계단 아래로 소리쳤습니다. 큰 이모가 올라왔어요. 상황을 파악하더니 혜수의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법무법인이라고? 내일 10시에 대한은행 본점? 큰 이모가 통화 기록을 읽었어요. 혜수는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큰 이모가 밀쳐냈습니다. 혜수야, 할머니가 뭘 남긴 거야? 당장 말해.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내일 은행 간다며? 우리도 같이 갈 거야. 안 돼요. 혼자 가야 해요. 뭐? 내가 감히? 큰 이모가 혜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어요. 혜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건 우리 가족 전체의 거야. 내 것만이 아니라고. 알았어? 큰 이모는 혜수의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재훈과 함께 내려갔어요. 혜수는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일 큰 이모가 따라오면 어떡하죠? 할머니가 남긴 게 정말 돈이라면 큰 이모가 빼앗을 텐데요. 혜수는 목에 건 열쇠를 꺼냈습니다. 작은 황동 열쇠였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뭐가 있는 거예요? 제발, 제발 큰 이모한테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혜수는 열쇠를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요.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혜수의 26살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혜수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으로요. 할머니가 은행에 가는데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침 8시 거실에 내려가니 큰 이모와 재훈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갈 거야. 큰 이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변호사님이 저만 오라고 하셨어요. 상관없어. 우리도 가족이잖아. 당연히 알 권리 있어. 하지만 말대꾸하지 마. 큰 이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침 9시 30분,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혜수는 창밖을 보며 목의 열쇠를 만졌어요. 옷 속에 숨긴 작은 열쇠요. 할머니, 저 지켜주세요. 택시가 대한은행 본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찔렀어요. 혜수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오전 10시 대한은행 본점 3층 VIP 귀빈실 앞이었습니다. 혜수는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옆에는 큰 이모와 재훈이 서 있었어요. 큰 이모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재훈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 정한우가 나타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혜수를 보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혜수 양 오셨군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큰 이모와 재훈을 보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이분들은 고인의 큰딸과 외손자입니다. 큰 이모가 나서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할머니가 뭘 남기셨는지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함께 들어오시죠. 어차피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귀빈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변호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혜수는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큰 이모와 재훈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먼저 혜수 양께 여쭙겠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열쇠를 갖고 계신가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 건 목걸이를 꺼냈어요. 작은 황동 열쇠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큰 이모의 눈이 열쇠에 고정됐어요. 저게 뭐야? 뭘 여는 거야? 큰 이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개인 금고의 열쇠입니다. 대한은행 지하 특별 금고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고라면 돈이 있다는 거예요? 재훈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펼쳤어요.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이신 박명숙 여사님께서는 10년 전인 2014년 9월 성인 신탁을 설정하셨습니다. 성인 신탁이요? 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녀분이 법적 성인이 되는 26살 생일날 신탁 내용을 공개하고 재산을 이전하도록 설정하신 겁니다. 재산이요? 큰 이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명동에 위치한 상가 빌딩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빌딩의 현재 시가는 200억 원입니다. 200억? 재훈이 소리를 질렀어요. 큰 이모는 숨이 막히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30%면 60억 원이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금고에는 금 200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7억 원어치입니다.
혜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60억? 7억? 합치면 67억 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돈을 갖고 계셨다고요? 그럼 그 돈은 우리 가족한테 다 주시는 거죠? 큰 이모가 재빨리 물었습니다. 눈빛이 번뜩였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고인께서는 조건부 유증을 남기셨습니다. 조건부 유증이요? 네. 큰따님께서 손녀 혜수 양을 친딸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하셨을 경우 전체 재산의 30%인 약 20억 원을 큰따님께 증여한다고 하셨습니다. 큰이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20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제가 받는 거네요. 제가 혜수를 키웠어요. 10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다 했다고요. 큰이모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년간 혜수 양의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요? 큰이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변호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혜수 양의 금융거래 내역, 근로소득 내역, 그리고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10년간 기록하신 음성 일기입니다. 녹음기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17년 8월 5일. 오늘 혜수가 편의점 급여를 받았다. 80만 원이었다. 재훈이가 그 돈을 전부 가져갔다. 혜수는 울면서도 참고 있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큰이모는 창백해졌어요. 2019년 11월 17일. 오늘은 혜수의 21살 생일이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큰딸은 혜수에게 청소를 시켰다. 나는 몰래 케이크를 샀다. 혜수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큰이모가 변명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외손자 한재훈 씨가 혜수 양의 급여를 착취한 내역입니다. 지난 5년간 총 3억 8천만 원입니다. 3억 8천? 혜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빼앗긴 거였나요? 그리고 혜수 양을 무급 가사노동자로 부린 정황, 정서적 학대를 한 증거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쿵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라서 부인께서는 조건부 유증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습니다. 20억 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큰이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혜수를 키웠어요. 밥 먹이고 재웠다고요.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받는 건데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혜수를 바라보았어요. 전액 혜수 양이 상속받습니다. 뭐라고요? 큰이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전액이라고요? 67억을 혼자. 그럼 우린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으니까요.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평생 가난한 척 사시면서. 큰이모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고인께서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시험? 자식을 시험해.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혜수 양께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혜수에게 건넸어요.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필체로 사랑하는 내 손녀 혜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혜수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혜수야, 사랑하는 내 손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혜수야. 할머니는 내가 고통받는 걸 다 알고 있었단다. 밤마다 우는 소리, 재훈이가 돈 빼앗아 가는 거, 큰딸이 너를 하인처럼 부리는 거, 다 알고 있었어. 할머니가 왜 막지 않았냐고? 할머니는 증명하고 싶었단다. 내 딸들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사랑하는지.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명동에 빌딩 지분을 샀단다. 1994년이었어. 내 엄마가 중학생일 때였지. 그때는 작은 돈이었는데 지금은 큰 돈이 됐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가난한 척 살았어. 큰딸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거든. 10년을 기다렸단다. 혹시 달라질까 싶어서. 하지만 큰딸은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나빠졌지. 혜수야, 이제 자유롭게 살아. 아무에게도 고개 숙이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할머니가 항상 지켜볼게. 사랑한다, 내 손녀. 마이너스 할머니가. 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참으며 지켜보셨던 거예요. 할머니. 혜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큰 이모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말도 안 돼. 나도 딸이야. 유류분이 있어. 법적으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신탁으로 재산을 이전하셨습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소송할 거야.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에서 싸울 거라고. 그러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인과 외손자분께서 혜수 양의 급여를 부당하게 착취하고 정서정물리적 학대를 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겁니다. 큰 이모는 말문이 막혔어요. 재훈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재훈 씨. 변호사가 재훈을 바라보았어요. 외손자분께서는 혜수 양의 급여 3억 8천만 원을 횡령하셨습니다. 고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횡령?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횡령이에요? 가족끼리 돈 주고 받은 건데. 혜수 양의 동의 없이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재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큰 이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67억. 67억이 날아갔어. 큰 이모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그런 큰 이모를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미운 감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혜수 양, 이제 금고를 열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혜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변호사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혜수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큰 이모와 재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길고 긴 복도가 이어졌어요. 양쪽 벽은 은색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천장에는 보안 카메라가 빽빽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은행의 최고 등급 금고실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복도 끝 거대한 강철 문 앞에 섰습니다. 혜수 양 열쇠를 꺼내 주시겠습니까?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풀었어요. 작은 황동 열쇠가 손바닥 위에 올라왔습니다. 변호사가 강철 문 옆 작은 패널을 열었어요. 그 안에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넣어 주십시오. 혜수는 열쇠를 끼워 넣었습니다. 철컥. 묵직한 소리와 함께 강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금고 하나.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혜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앞에 섰어요. 서류 봉투들 사이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혜수야, 축하한다.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26살이 됐구나. 이제 어른이야. 할머니가 남긴 것들을 잘 써라. 내 꿈을 이루는데 쓰렴. 그리고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렴. 사랑한다. 마이너스 할머니가. 혜수는 편지를 꼭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온몸이 떨리도록.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는 조용히 방 밖에 서서 혜수를 지켜봤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고인이 손녀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혜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명동 빌딩 지분 30% 등기부등본, 금 200돈 보관 증서, 그리고 할머니가 10년간 쓴 일기장. 혜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1일. 오늘 혜수가 우리 집에 왔다. 부모님을 잃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큰딸이 잘 키운다고 했지만 걱정이다. 나는 매일 기록할 것이다. 혜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큰딸이 약속을 지키는지. 혜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동안 매일 기록하셨어요. 혜수를 위해서요. 할머니, 저 이제 떳떳하게 살게요.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요. 혜수는 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수 양, 축하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가 지켜준 인생이었습니다. 금고를 연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큰 이모 집을 나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크지 않았지만 혜수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큰 이모가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입장 밝혀주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큰 이모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이혜수는 고인의 손녀일 뿐입니다. 반면 원고 한명희는 고인의 친딸로서 법정 상속권이 있습니다. 전체 재산을 손녀에게만 준 것은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며 이에 있습니다. 정한우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고인께서는 명확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부 유증이었고 원고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상당히 많은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한우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네, 재판장님. 먼저 고인께서 10년간 작성하신 일기입니다. 총 3,650페이지에 달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650페이지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셨습니다. 몇 페이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2017년 10월 3일.
오늘 혜수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2시에 들어왔다. 재훈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급여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혜수가 울면서 거부했지만 재훈이 팔을 비틀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혜수는 방청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어요. 팔에 멍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긴 팔을 입었었죠.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2019년 5월 17일. 큰딸이 혜수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 아빠가 우리한테 진 빚이 얼마인 줄 알아? 평생 갚아도 모자라. 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혜수 아빠는 빚이 없었다. 오히려 큰딸이 내게 돈을 빌려갔다. 큰이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원고 한 명의 씨가 고인께 빌린 돈의 내역서입니다.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3억 2천만 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이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수 양에게 내 아빠가 빚쟁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죄책감을 심어줬습니다. 판사가 큰이모를 바라보았어요. 원고, 이게 사실입니까? 큰이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손자 한재훈 씨가 혜수 양의 급여를 착취한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엑셀 파일이 떴어요. 날짜별로 빼앗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80만 원, 2019년 9월 90만 원, 2020년 1월 100만 원, 총 3억 8천만 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강제로라니요? 가족끼리 돈 주고 받은 건데. 재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사는 작은 USB를 꺼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께서 몰래 녹음하신 파일입니다. 외손자가 혜수 양을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스피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예수, 통장 안 내놔. 할멈도 죽었는데 내가 뭘 믿고 버티냐?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진짜 죽여버린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혜수는 그날을 떠올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협박이라고요. 재훈이 항변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정한우 변호사가 말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문이 열리고 작은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혜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작은 이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증인, 본인 확인 부탁합니다. 저는 고인 박명숙의 작은 딸 한명자입니다. 작은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혜수 양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은 이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혜수를 괴롭히는 거 다 봤어요. 큰 이모가 작은 이모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 설거지, 빨래. 학교 가기 전에 다 했죠. 그리고 학교 끝나면 바로 편의점 알바 갔어요.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집안일을. 작은 이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었습니까? 아니요. 언니가 남은 반찬 주고 쌀뜨물에 말아 먹으라고 했어요. 지영이는 고기 먹는데 혜수는, 작은 이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공범입니다.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요.
언니한테 밉보일까봐. 저도 재산 못 받을까봐. 작은 이모는 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수야, 이모가 정말 미안하다. 이모도 너한테 상처 줬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 없으니까. 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작은 이모도 방청석의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도 눈가를 닦았어요. 변호사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마지막 일기입니다. 2024년 8월 10일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큰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10년을 기다렸다. 혹시 달라질까 해서. 하지만 큰딸은 변하지 않았다. 탐욕만 커졌을 뿐이다. 오늘도 혜수가 밤 12시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했다. 큰딸이 시킨 거다. 혜수는 비틀거리면서도 참았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혜수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더 일찍 널 구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증명하고 싶었다. 큰딸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사랑하는지. 이제 결과는 명확하다. 큰딸은 혜수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모든 재산을 혜수에게 준다. 혜수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할머니가 항상 지켜볼게. 큰딸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다. 마이너스 박명숙.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 이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 이혜수 양, 최후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혜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혜수에게 쏠렸어요. 저는 1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혜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16살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할머니와 큰이모 집에 갔을 때 큰이모는 친절했어요. 우리 혜수,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달라졌어요. 저를 가정부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밤새 일하고 와도 집에서 또 일했어요. 제 돈을 빼앗겨도 밥을 굶어도 참았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만 계시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고통받는 걸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혜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할머니가 왜 막아주지 않으셨나 하고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할머니는 제게 증명할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제가 혼자서도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혜수는 큰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큰이모, 저는 이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큰이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신 건 복수가 아니라 제가 떳떳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으로 공부하고 꿈을 이루고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거예요. 혜수는 작은 이모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이모, 저는 이모를 완전히 용서할 순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모가 용기 낸 건 인정해요. 이모도 이제 떳떳하게 사세요. 작은 이모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수는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가 받을 것만 받고 싶어요. 할머니가 주신 것만요. 더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해수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당당하게 걸었어요. 2025년 7월 23일 화요일 판결문 낭독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여러 명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조건부 유증이 화제가 됐거든요. 기립.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어요. 착석하십시오. 판사는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2024년 가단 5847호 상속 무효 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인 박명숙은 명확한 조건을 달아 조건부 유증을 설정했습니다. 원고 한명희가 손녀 이예수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양육했을 경우에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본 법원이 확인한 결과 원고는 이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고를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고개를 들어 큰 이모를 바라보았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이예수의 전액 상속을 인정합니다. 탕! 판사의 망치가 내려왔습니다. 또한 원고 한명희와 외손자 한재우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억 8천만 원을 반환하십시오. 그리고 외손자 한재우는 횡령 혐의로 별도 기소할 것을 권고합니다. 큰 이모는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재우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해수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해수에게 큰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해수야. 큰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수는 멈춰 섰습니다. 미안하다. 이모가 잘못했어. 큰 이모는 해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50이 넘은 여자가 법정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3억 8천은 갚을게. 시간 좀 줘. 해수는 큰 이모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운 감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큰 이모. 해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라면 이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해수는 큰 이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돈은 천천히 갚으세요. 제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해수야. 하지만 이모,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가족은 아니에요. 해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작은 이모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작은 이모 앞에 섰어요. 해수야. 이모는. 작은 이모,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해수가 말했습니다. 이모를 완전히 용서할 순 없지만 이모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아요. 그걸로 됐어요. 작은 이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해수야. 이모가 진짜 잘못했어. 해수는 작은 이모를 안아줬습니다. 짧게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이모도 이제 행복하세요. 해수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환했어요. 7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한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수 양 축하합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고인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그걸 전달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해수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것은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서류입니다. 재단 설립 관련 문서입니다. 재단이요? 네. 고인께서는
해수 양이 다른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셨어요. 해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박명숙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해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해수를 생각하셨어요.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할머니처럼 살게요. 해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2026년 4월 5일 토요일. 판결이 나고 9달이 지났습니다. 해수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캠퍼스를 걷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날려 해수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해수는 멈춰서서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해수 선배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19살 김소희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박명숙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어요. 선배님, 오늘 세미나 가시죠? 응,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소희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배님, 저 이번 학기 성적 올 A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해수는 소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소희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하려던 참에 해수의 재단이 손을 내밀었죠. 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선배님 아니었으면 저 대학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소희는 해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선배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해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바라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오후 3시 해수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정한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해수 양,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는 화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해수는 악수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고인과 약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장학생이 10명으로 늘었더군요. 네, 제가 받은 걸 나누고 싶어서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참, 명동 빌딩 임대료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 5천만 원 정도예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 작은 돈으로 어떻게 빌딩을 사셨는지. 1994년이었습니다. 당시엔 명동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죠. 고인께서 3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해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명동 빌딩이 보였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긴 안목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실 겁니다. 해수 양은 이미 그러고 계시니까요.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4월 12일 토요일. 해수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2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거든요.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산소 앞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작은 이모였어요. 해수야. 작은 이모는 해수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해수는 작은 이모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이모. 두 사람은 나란히 할머니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수야. 작은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 너한테 용서받으려고 온 건 아니야.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러 왔어. 혜수는 작은 이모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이모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어요. 작은 이모도 힘드셨죠? 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작은 이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응, 힘들었어. 양심이 너무 괴로웠어. 밤마다 너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잤어. 큰 이모는 어떻게 지내세요? 언니는 집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 재훈이는 집행유예 받고 일하고 있고, 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이모를 완전히 용서할 순 없어요.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니까요. 작은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당연해. 하지만 이모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아요. 법정에서 용기 내신 것도 알고요. 혜수는 작은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에 한 번 할머니 기일에는 만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작은 이모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혜수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다시 할머니 산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요. 혜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4월 20일 목요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미나실에서 혜수의 석사 논문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정 내 학대 피해 청소년의 심리 회복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혜수는 발표대 앞에 섰어요. 교수님들과 동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했지만 혜수는 침착했어요. 제 연구는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머했습니다. 혜수는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저는 박명숙 재단 장학생 1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의 자존감이 평균 45% 상승했고 우울 지수는 60% 감소했습니다. 교수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이예수 학생, 이 연구의 독창성은 뭔가요? 혜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 연구의 핵심은 상처에서 선물로입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험이 연구에 영향을 미쳤나요? 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가정 내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10년 동안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은 제 연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지도 교수님이 혜수를 불렀어요. 혜수 학생,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이 연구로 박사 과정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혜수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혜수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혜수에게는 성 같았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혜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겸 침실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할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수는 사진 앞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오늘 발표 잘했어요.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혜수는 할머니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밤에 잘 때 두렵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겁지 않아요. 이게 자유구나 싶어요. 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가 남긴 대추나무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15년 전 아빠가 준 그 도장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새로 만들어 주신 거였습니다. 도장에는 이예수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혜수는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게요. 다른 사람한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혜수는 도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혜수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천만 명이 사는 도시, 그 중에 혜수처럼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5월 3일 수요일, 박명숙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대한은행 본점 강당이었어요. 혜수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강당에는 장학생 10명과 그 가족들, 그리고 후원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한우 변호사도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숙 장학재단 이사장 이혜수입니다. 혜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10명의 장학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압니다. 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장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10년 동안 구박받고 돈을 빼앗기고 꿈을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저를 지켜준 분이 계셨어요. 제 할머니였습니다. 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게, 꿈을 이룰 수 있게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받은 걸 나누라고요. 혜수는 무대 뒤 할머니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재단은 제 할머니 박명숙의 이름을 딴 겁니다.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재단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받은 장학금으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장학금 수여식이 끝나고 장학생들이 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포기하지 않을게요. 16살 남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혜수는 그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오후 4시 혜수는 명동 빌딩 앞에 섰습니다. 12층짜리 상가 빌딩. 할머니가 30년 전에 지분을 샀던 그 빌딩이었어요. 1층에는 화장품 가게, 2층에는 카페, 3층부터는 사무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빌딩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 빌딩을 처음 봤을 때도 이렇게 올려다보셨을까요? 할머니, 여기 왔어요. 혜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신 이 빌딩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어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빌딩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쇼핑백을 든 사람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관광객들 모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이 빌딩에 담긴 이야기를 모르죠. 하지만 혜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 빌딩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곳인지. 할머니, 저 이 빌딩 절대 안 팔 거예요. 할머니가 지키신 것처럼 저도 지킬게요. 그리고 이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계속 장학금 줄 거예요. 혜수는 빌딩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대리석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한우 변호사였습니다. 혜수 양, 오늘 수여식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고인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할머니 덕분이에요. 혜수 양이 훌륭하게 해내고 계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참, 다음 주에 새로운 장학생 지원서가 들어왔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수는 다시 빌딩을 바라보았어요. 오후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혜수는 캠퍼스 벤치에서 소희와 앉아 있었어요. 선배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 선배님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10년 동안. 저였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나도 몰랐어. 매일매일이 힘들었거든. 그냥 할머니가 계셔서 버틴 것 같아. 할머니만 보고 살았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어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이제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혜수는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날 지켜주고 계셨어. 10년 동안 준비하셨던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소희는 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강해. 고아원에서 혼자 공부해서 대학 왔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근데 아직도 무서울 때가 많아요. 혹시 또 버림받을까봐. 혜수는 소희를 안아줬습니다. 걱정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재단이 있고 내가 있어.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한 세상은 널 버리지 않아. 소희는 혜수의 품에서 울었어요. 혜수는 소희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처럼 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려왔어요. 혜수는 그게 할머니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혜수의 27살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혜수는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큰 이모 집에서 탈출하듯 나와 은행으로 갔던 날이요. 그날이 혜수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선배님, 생일 축하해요. 제가 케이크 사갈게요. 고마워, 소희야. 오늘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혜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없어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혜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산소에 갈 거예요. 생일날마다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공원묘지로 갔습니다. 할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왔어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27살이 됐어요. 혜수는 가져온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원 다니고 재단 운영하고 장학생들 만나고 바쁘지만 행복해요. 혜수는 할머니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돈 함부로 안 써요. 재단에 쓰고 공부하는 데 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려왔어요. 할머니,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큰이모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지만 미워하진 않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복수하지 말고 떳떳하게 살라고요. 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살게요. 약속해요.
혜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와 대화하듯이요. 오후 2시 혜수는 대학원으로 갔습니다. 오늘 박사과정 면접이 있었거든요. 면접관들 앞에 섰습니다. 본인의 연구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상처에서 선물로 가정학대 생존자의 사회복지사로의 전환 과정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혜수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훌륭한 상담사, 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을 이해하니까요. 제 연구는 그 과정을 체계화하는 겁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접이 끝나고 혜수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혜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1년 전에도 이렇게 하늘을 봤었죠. 그때는 두려웠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래가 보였어요. 혜수가 만들어갈 미래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선배님, 케이크 샀어요. 제가 지금 가도 돼요? 응, 와. 기다릴게. 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희도 있고, 다른 장학생들도 있고, 변호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항상 지켜보고 계셨어요. 혜수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할머니가 원하신 그 모습으로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인생사연 가득이었습니다.